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는 3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동포 30만 명이 돌아오는 역대급 귀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고려인 청년들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서게 된 기막힌 사연입니다. 보호해줄 국가가 없으니 너희는 소모품일 뿐이다. 러시아 용병 모집 브로커들이 우리 고려인들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130년 전 스탈린에게 쫓겨난 우리 동포들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름도 없는 남의 나라의 총알바지로 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교적 승부수를 던졌으며 비열한 도청 공작을 벌이던 세력들을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보호 전략을 담당했던 분석관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의 자원 협박과 브로커들의 비열한 도청 공작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그리고 사지로 내몰렸던 고려인 청년 300명을 어떻게 단 72시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데려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고를 드리려 합니다. 1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복을 입게 된 어느 청년의 실화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이곳에는 대한민국 속의 작은 중앙아시아라 불리는 이색적인 풍경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은 온통 키릴 문자로 가득하고 골목마다 훈제 연어와 양고기 샤슬릭의 진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만 약 1만 명. 그들은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130년 전 조상들이 떠나온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시린 흉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명동의 한 작은 초등학교 앞 카페. 이곳에서 만난 고려인 3세대 청년 박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 현지인들은 민수와 그 가족들을 향해 늘 꼬레아스키, 즉 한국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 돌아갈 조국이 한반도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며 서툰 한국어 발음을 지키고 명절마다 떡을 빚으며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민수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를 우즈벡 사람 혹은 러시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외모는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입에서 나오는 서툰 한국어와 러시아어 억양은 그를 이방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 차별받고 한국에 오니 외국인이라며 밀려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민수의 이 짧은 토론은 복명동에 거주하는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의 공통된 통곡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만난 고려인 3세대 여성 안젤라 씨는 가족들과 함께 샤슬릭을 구우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130년 전 함경도 기근을 피해 러시아로 건너갔을 때부터 시작된 유랑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 한마디에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던져졌던 17만 명의 고려인들. 그들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땅굴을 파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심상치 않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IT 기업의 고액 연봉으로 취업했는데 가보니 군사훈련소였다. 건설 현장 일자리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여권을 뺏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이른바 바그너 그룹의 용병 브로커들이 사회적 기반이 약한 고려인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아 인간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제가 확인한 당시 첩보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집책들은 고려인 청년들에게 접근해 너희는 어차피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 아니냐며 심리적 파고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당 5,000달러에서 7,000달러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가족의 수술비나 동생의 학비가 급했던 청년들에게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명한 러시아어 계약서 하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유사시 군사 작전 투입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복명동 러시아 마을에까지 번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남겨진 아들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느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프간 전쟁 때 끌려가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까지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바지로 보내야 합니까? 라는 비명 섞인 호소는 더 이상 강 건너 볼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그들을 대한민국이 무슨 명분으로 개입하여 지킬 것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13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정부 실무진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카자흐스탄일지 몰라도 그들의 피와 영혼은 대한민국의 것이다. 나라가 힘이 없어 동포를 벌였던 역사는 1937년으로 끝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300명의 고려인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기환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 청주 복명동의 가로등 아래에서 고단한 퇴근길을 걷는 고려인 노동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방패를 들고 서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브로커들이 한국은 너희를 모른 척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시각 서울의 안보 회의실에서는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외교적 비장의 카드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 속에는 130년 동안 응어리진 한민족의 통곡이 섞여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척박한 땅에서 만난 고려인 2세대 로자 씨는 오늘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사진 속에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189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던 함경도의 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넜던 그녀의 할아버지입니다. 당시 조선은 백성들을 돌볼 힘이 없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맨손으로 황무지를 일고 벼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7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고려인들이 일본의 간첩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립니다. 짐은 한 사람당 20kg만 챙겨라. 30분 뒤에 기차가 출발한다. 군인들의 총칼 앞에 우리 조상들은 평생 일군 집과 가축을 버려둔 채 짐짝처럼 화물 열차에 실렸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열차 안에서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차가운 시신들이 철길 옆에 버려졌지만 남겨진 이들은 울음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로자 씨의 아버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보이는 건 지평선뿐이었다. 군인들은 우리를 내려놓고 그대로 떠나버렸지. 우리는 살기 위해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숟가락 하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그 구덩이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울을 났던 고려인들.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 다시 씨를 뿌렸고 마침내 중앙아시아 최고의 농부라는 칭호를 얻어내며 생존해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생존보다 더 치열했던 건 정체성의 생존이었습니다. 로자 씨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딸의 손을 꼭 잡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언을 남겼습니다. 로자야, 나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죽지만 너는 꼭 우리 고향에 가야 한다. 한반도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내 평생의 한이었다. 너라도 꼭 그 땅을 밟고 내 소식을 전해다오. 130년 전 함경도를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지 않았던 조상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된 로자 씨에게 한국행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쌓아온 기반을 모두 버려야 했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로자 씨의 결심을 굳히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몰려온 강제 징집의 위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세력이 약한 고려인 공동체를 노린 러시아 브로커들은 한국은 너희를 반기지 않는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다라며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130년 전 나라가 힘이 없어 조상들을 지키지 못했듯 지금 자신들이 머뭇거리면 후손들 역시 똑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유언장과 증조할아버지의 강제 이주 문서를 챙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녀의 눈에는 130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 불렸고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 차별받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주인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절규는 대사관을 통해 본국으로 전달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분석관인 제가 당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자 씨처럼 50대 이상의 고령 동포들이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혜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0년 동안 이어져 온 떠돌이 이방인이라는 굴레를 내 자식들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로자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천공항의 차가운 바닥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제가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는 우리 동포들을 붙잡아두려는 어두운 세력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한 명당 수천 달러의 몸값을 챙기려는 용병 브로커 볼코프와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고려인 가족들의 직장을 빼앗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쫓아내며 한국으로 떠나려 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130년 전 스탈린의 총칼이 이제는 브로커들의 비열한 협박으로 변해 우리 동포들을 다시 한번 절벽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외교적 마찰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13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돌파할 것인가. 당시 안보회의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관계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130년 전의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포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차가운 대지 위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방패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의 낡은 아파트. 고려인 4세대 청년 파벨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러시아어로 가득 찬 두꺼운 계약서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파벨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던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신분은 카자흐스탄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거대한 벽이었고 아버지는 허리 수술비가 없어 매일 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벨에게 접근한 것이 바로 러시아계 대기업의 파견직 모집 공고였습니다. 6개월만 러시아 현지에서 근무하면 5,000달러의 계약금을 즉시 지급하고 매달 2,000달러의 월급을 보장한다. 파벨에게 그 제안은 하늘이 내린 동아줄 같았습니다. 계약금 5,000달러면 아버지의 수술은 물론 동생 나타샤의 밀린 학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벨은 서둘러 서류에 서명했고 자신의 여권을 모집책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돈은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뒤 파벨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자들은 옛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험악한 인상의 무장 괴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볼코프는 파벨의 가슴에 박근허라고 적힌 용병 부대 마크를 들이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옛 개발자.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갈 총알바지다. 내가 서명한 계약서 12페이지를 봐라. 유사시 민간 군사 기업의 작전에 투입된다는 조항에 내가 직접 도장을 찍었지. 파벨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기라고 외치며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협박뿐이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나? 그럼 지금 즉시 위약금 15,000달러를 내놔라. 아니면 내 여동생 나타샤가 다니는 학교 주소를 우리가 모를 줄 아나? 이것은 비단 파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끌려가기 직전인 고려인 청년은 확인된 인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 민족인 고려인들만을 골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멀리 떨어진 한국 역시 남의 나라 국적자인 이들에게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볼코프는 파벨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그들이 너희 같은 불황자들을 위해 움직일 것 같나? 130년 전에도 그들은 너희를 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에겐 조국이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파벨은 절망했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들은 러시아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받고 오히려 파벨을 범죄자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이방인의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파벨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함경도 출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벨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둠을 뚫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들의 감시를 피해 뒷담을 넘고 골목을 달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려인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울부짖는 파벨 앞에 대사관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제가 당시 대사관 내부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본 파벨의 모습은 마치 짐승에게 쫓기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어린 사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한국 영사의 한마디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 시각 브로커 볼코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파벨을 전쟁터로 보낼 수송기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작은 청년 한 명 때문에 자신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 강대국 러시아와 척을 질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코프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은 130년 전에 무력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외교부 청사에서는 이미 파벨을 포함한 고려인 300명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 특별 기화 작전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파벨의 여권은 카자흐스탄의 것이었지만 그가 대사관 문을 넘어온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잠재적 국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이 파벨을 협박하기 위해 준비한 7,000달러의 덫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던질 외교적 역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파벨은 대사관 안에서 35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한민국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급소를 찌르고 러시아 브로커들의 배후를 추적해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알마티의 한국 대사관 접견실. 파벨이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살피는 동안 대사관 2층의 기밀통신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파벨이 건넨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의 계약서 사본은 즉시 스캔되어 서울 외교부 본부와 국정원 전술 정보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시 분석관이었던 제가 모니터로 확인한 문서의 내용은 상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300명에 달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이름 옆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특정 좌표가 작전지로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소모될 날짜가 정해진 화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부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동포도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마라. 법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방어벽을 구축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의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벨이 대사관에 머문 지 5시간째 되던 시각, 법무부에서는 특별 기화 및 긴급 보호 대상자 지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부모가 한반도 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국적법 제7조에 의거해 특별 공로자나 우수 인재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해 조국이 직접 개입할 법적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관 정문 밖의 상황은 험악했습니다. 볼코프가 보낸 브로커 조직원들이 대사관 주위를 검은 세단으로 에워싸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들과의 유착 관계를 과시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카자흐스탄 시민을 감금하고 있다. 당장 파벨을 내놓지 않으면 외교적 결례로 고발하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사관 담벼락을 넘어 파벨의 귓가에까지 닿았습니다. 파벨은 다시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130년 전 조상들이 소련 군인들의 총칼 앞에 무력하게 기차에 실려가던 그날의 공포가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김 영사가 파벨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파벨 씨,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닫으세요. 저들은 당신이 나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 뒤에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들이 당신을 건드리는 건 곧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김 영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파벨의 손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35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서울에서 당신을 데려갈 전술팀과 협상단이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협상단이 정부 전용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마음을 단번에 돌려놓을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패키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협박에 벌벌 떨고 있는 카자흐스탄에게 대한민국은 에너지 다변화와 최첨단 농업 기술 전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 작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건 정교한 외교 전쟁이었습니다. 볼코프는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겁이 많습니다. 자국민도 아닌 고려인 몇 명 때문에 국제 분쟁을 만들 리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카자흐스탄 경찰을 동원해 대사관 문을 따고 파벨을 끌어내겠습니다. 볼코프의 이 오만한 발언은 대사관 내부에 설치된 역도청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정보팀은 그가 내뱉은 모든 단어를 분석하며 역공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파벨이 대사관에서 보낸 20시간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불법 용병 모집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카자흐스탄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송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볼코프가 현지 공무원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와 통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정보력에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부패 수천 건을 폭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대사관 안에서 맞이한 두 번째 새벽, 파벨은 창문 틈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교과서나 뉴스에서만 보던 그 깃발이 지금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저 깃발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파벨의 혼잣말에 김 영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부르는 이름은 이제 파벨이 아니라 대안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35시간이 지났을 때 대사관 정문을 에워싸고 있던 브로커들의 차량이 하나둘씩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특수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나 오히려 브로커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협상단이 알마티 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지의 기류가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볼코프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계좌와 통신망은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파벨은 대사관 정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끌고 가려던 괴한들은 이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파벨은 그들을 지나쳐 공항으로 향하는 한국 정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카자흐스탄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파벨의 가슴 속에는 130년 동안 식어있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파벨의 이 짧은 한마디는 35시간의 사투 끝에 얻어낸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하는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할 5천만 달러의 외교적 파도가 볼코프와 러시아의 음모를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릴지 브로커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300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전역의 가스 밸브를 당장 이 시간부로 잠그겠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목줄을 죄며 내뱉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알마티 국빈 회의실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단에 앉은 카자흐스탄 고위 관계자들의 안색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 강대국 러시아가 자원 무기화라는 가장 비열한 카드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사는 회의장 밖에서 이미 카자흐스탄 측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와 손을 잡는 대가로 전 국민을 암흑과 추위 속에 몰아넣을 셈이냐며 노골적인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한국 협상단 여러분, 미안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가스 처리 시설의 80% 이상이 러시아의 기술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인 300명을 지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민 수천만 명을 동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퇴장 요구였습니다.
러시아의 오만함이 승리하는 듯 보였고 우리 동포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뒤안길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협상단장이 아무런 동요 없이 가방에서 검은색 태블릿 PC와 수백 페이지 분량의 기밀 분석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정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러시아가 잠그겠다고 협박하는 그 밸브. 사실은 이미 녹슬고 낡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장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과 기술 분석팀이 파악한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제 가스시설의 치명적인 결함 수치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꺼내든 카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액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50억 원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 하지만 이것은 흔한 구호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구식시설을 단번에 대체할 대한민국의 최첨단 가스 액화 처리 공법과 에너지 독립 인프라를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 우리는 그 밸브 자체가 필요 없는 자립형 시스템을 이곳에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13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 황무지에 벼농사를 지어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했듯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이 여러분을 러시아의 소나기에서 해방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력으로 적의 목을 조르는 대한민국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5천만 달러의 투자액 중에는 카자흐스탄의 차세대 기술자를 양성할 15개의 스마트 교육센터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식량 자급을 가능케 할 K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이 소수점 단위까지 정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복종과 희생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기술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여유롭게 보드카를 마시던 브로커 볼코프는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다급히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협상단은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카자흐스탄인들과 빵을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남았던 고려인들의 실제 명단과 사진을 마지막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온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전쟁터로 팔아넘기는 국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으로 도약하시겠습니까? 카자흐스탄 외교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130년의 세월과 대한민국이 가져온 압도적인 미래 가치가 충돌한 끝에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불법 용병 모집 브로커들은 이 시간부로 카자흐스탄의 적입니다. 고려인 동포 300명의 안전한 한국 이송을 위해 모든 군경 자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협박을 단 한 방에 침묵시킨 대한민국의 완벽한 외교적 역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브로커 볼코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협상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회의실 밑바닥에 도청 장치를 심고 한국이 고려인을 착취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전 세계 언론에 뿌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국이 이미 그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를 일망타진할 거대한 그물을 던져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소름 돋는 참교육의 진짜 막이 오릅니다. 한국은 고려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값싼 공장 노동자로 쓰기 위해 그들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카자흐스탄 전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주요 언론사 메일함에는 정체불명의 투고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사실은 고려인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인신매매성 거래라는 경악스러운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기관의 보고서인 양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선동적인 문구들은 순식간에 카자흐스탄 여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형제라 부르던 현지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고려인 사회 내부에서도 결국 우리는 어디서든 이용만 당하는 존재냐는 절망 섞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공작의 배후에는 러시아 브로커 볼코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며 전광판에 뜨는 실시간 댓글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없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 볼코프는 이미 알마티 국빈 회의실 책상 밑바닥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심어두었기에 한국의 협상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노동력 착취라는 프레임을 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협상단이 당황하여 변명하기 급급할 때 마지막 쐐기를 박아 고려인 300명을 다시 자신의 수용소로 끌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볼코프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국과 분석관인 저희 팀은 이미 볼코프가 도청기를 설치하던 그 시점부터 그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도청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방치해둔 미끼였습니다. 볼코프가 도청을 통해 얻었다고 믿었던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흘린 가짜 정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한국협상단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든 가운데 차관은 가짜 뉴스에 대해 해명하는 대신 커다란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도청기를 설치하던 브로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국권을 침해하고 외교 현장을 도청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었습니다. 볼코프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페트로프 대령과 통화하며 고려인 한 명당 $5,000씩 쳐주면 300명을 고기 방패로 넘기겠다고 흥정하는 실제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한국을 악당으로 만들면 겁먹은 고려인들은 제 발로 전장으로 올 겁니다. 볼코프의 비열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기사 수치를 조작하며 비웃던 현지 언론인들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보국의 압도적인 역추적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볼코프가 도청 장치를 통해 보낸 신호를 역으로 추적하여 그의 은신처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짜 뉴스를 작성하기 위해 언론사들의 뿌린 뇌물 목록과 고려인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준비한 구체적인 범죄 계획서 12GB 분량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5,000,000는 인신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유괴될 뻔한 우리 동포들을 구하기 위한 방어 비용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더 이상 이런 비열한 브로커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 독립의 자금입니다. 차관의 단호한 선언에 현지 여론은 단 1초 만에 반전되었습니다. 분노한 카자흐스탄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볼코프의 사무실을 에워쌌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가 자존심을 건드린 브로커 일당을 전원 사살해도 좋다는 강력한 체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볼코프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발밑에는 대한민국의 정밀 추적망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여권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던 순간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카자흐스탄 특수부대와 그들을 지원하던 한국의 전술팀이었습니다. 볼코프는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내 보안은 완벽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한국 분석관이 볼코프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상대한 건 고려인 몇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다. 130년 전에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놓쳤을지 몰라도 이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지키는 게 우리의 방식이다. 볼코프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소수 민족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결단력을 가진 괴물 같은 국가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압수된 볼코프의 컴퓨터에서는 아직 발송되지 않은 수많은 협박 편지와 위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단 한 발만 늦었더라면 고려인 300명은 영문도 모른 채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묵하며 적의 숨통을 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협박도 브로커들의 도청 공작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한낱 장난질에 불과했습니다. 볼코프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던져진 그 시각, 고려인 마을 복명동에는 희망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교육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출한 고려인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이 보여줄 놀라운 선택과 1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이름의 무게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주재한국 대사관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특별 기와 증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벨을 포함한 고려인 청년 287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약 600명의 동포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130년 전 조상들이 함경도를 떠나며 잃어버렸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조국의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작전에서 꺼내든 가장 파격적인 카드는 바로 특별 기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귀화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조부모가 한반도 출신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단 72시간 만에 국적 부여 심사를 마치는 전무후무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동포를 지키지 못했던 역사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대한민국 국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분석관인 제가 당시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대사관을 찾았던 로자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증서 상단에 찍힌 선명한 대한민국 국장과 무궁화 문양은 지난 13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낙인을 단번에 씻어주는 면죄부와 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를 한국인이라 조롱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외지인이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를 국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놀라운 지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협상단은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최종 합의문에서 역사적인 조항 하나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30만 명의 고려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대기환 로드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5년 내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모든 고려인 동포에게 국적 부여와 정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30만 명. 이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화물 열차에 실려왔던 인원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130년 만에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터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소식을 접한 고려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열광했습니다. 브로커 볼코프가 한국은 너희를 잊었다고 퍼뜨렸던 가짜 뉴스는 대한민국의 이 압도적인 포용 정책 앞에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은 러시아 내부에 남아있던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실질적 힘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전세기 이송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항공사가 아닌 공군 수송기와 정부 전용기 세대를 알마티 공항으로 급파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대한민국 공군기의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기를 본 고려인 노인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937년 어두운 화물 열차에 실려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도 우리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이제야 한이 풀립니다. 파벨 역시 가족들과 함께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 한국 승무원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민이라는 그 짧고도 묵직한 단어에 파벨은 자신의 여권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권 안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며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대지가 발밑으로 멀어질 때 파벨은 창밖을 향해 나지막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유랑의 역사와의 작별이었고 주인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이 장면을 모니터링하며 대한민국이 얻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5천만 달러의 투자보다 브로커 볼코프를 검거한 쾌감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자기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의 자산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30만 명의 고려인 대기와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민족의 자부심을 복원하고 130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것입니다. 수송기가 구름 위를 날아 한국 영공으로 진입했을 때 기내 방송으로 애국가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벨은 가사를 다 알지 못했지만
멜로디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가 내릴 땅은 이방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이 되어 뿌리를 내릴 조국입니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 뒤에는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파벨. 아니 이제는 박민수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 청년이 내린 결정은 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파벨의 피부에 닿은 공기는 카자흐스탄의 건조한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습하지만 따뜻하고 무언가 생동감이 넘치는 조국의 공기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머니 속에서 새로 발급받은 임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민수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30년 전 할아버지가 함경도를 떠나며 잃어버렸던 그 성씨를 비로소 되찾은 것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한국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고려인 동포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민수는 자신이 진짜 우리나라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묵직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포 300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쏟아부은 5천만 달러의 예산, 러시아의 가스 협박을 정면으로 돌파한 외교관들의 사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대사관의 김 영사를 떠올렸습니다. 국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국민으로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었습니다. 민수는 입국 후 정착 지원 시설인 안산 고려인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개양되는 태극기를 보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입국한 지 불과 한 달 뒤 민수는 가족들을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막사지에서 돌아왔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군대에 가겠다는 거냐? 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적을 위해 죽어야 할 총알바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고 국민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위해 죽는 용병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는 당당한 국군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조국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민수의 결심은 곧장 병무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고려인 특별기화자로서 군 복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수는 강력하게 자원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용병이 될 뻔한 고려인 청년, 대한민국 국군으로 자원 입대하다. 라는 기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고 민수는 130년 만에 조국의 방패가 되기 위해 몬산 육군훈련소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분석관인 제가 확인한 훈련소에서의 민수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인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고 고된 행군 속에서도 처지는 동기들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는 모습은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민수에게 이 훈련은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130년 전 나라가 힘이 없어 유랑해야 했던 조상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내 후손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과정이었습니다. 5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끝나고 수여식 날, 민수는 반듯하게 다려진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섰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나타샤는 민수의 당당한 모습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타샤는 오빠가 입은 저 군복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는 가족들이 직접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에 계급장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너는 이제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조국을 잘 지켜다오.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목이 메었지만 끝내 울음을 참고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병 박민수, 명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청년의 입대식이 아니었습니다. 130년 전 러시아 연해주로 1937년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쫓겨났던 한민족에 흩어진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지키는 철책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다시는 동포를 잃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현재 전방 부대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영토의 최북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지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수와 같은 고려인 청년 300명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 30만 동포를 품어 안는 대기환 작전을 현재 진행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협박도, 비열한 브로커들의 음모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의지 앞에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조국은 힘이 있고 그 힘은 오직 국민을 지키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130년의 눈물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함께 번영하고 함께 지켜나갈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민수 씨와 고려인 동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130년 전 나라 없이 떠돌던 우리 가족이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남의 나라 전쟁터 대신 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 이 기적 같은 실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 주위의 고려인 동포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멀리서 온 손님이 아니라 130년 만에 돌아온 우리의 형제이자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입니다.